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랑 함께 형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 우크라이나 전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 벌써 1년이 넘었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도 조금은 암울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저도 좀 마음이 좀 찹찹하고요. 그렇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우크라이나전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관련된 이슈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후반부에는 우리가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라스푸티차 현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원래의 기후가 이렇지 않았는데 계속 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고, 작년을 좀 기억하신다면은 러시아가 침공을 세 방면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패전을 거듭했고, 또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라스푸티차 현상이었잖아요. 땅이 질어지는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강력한 기갑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공세 전력의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아도 탄약이랄지 그리고 전차의 그 수랄지 강력한 전차가 필요한데, 돌격하고 적의 중심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전차 전력들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못하다. 소방의 전차 지원이 좀 늦었죠. 예, 그 많이 늦었죠. 언론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러시아가 저는 2월달 후반부에 침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또 언론 보도가 됐었고, 근데 확실히 땅이 질어지는 현상 때문에 두 진영 다 움직이는데 좀 제약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의 공세라는 게 총공세라고 취한 것이 언론에서 뭐 많이들 떠들었죠. 네네. 뭐 2,000대의 전차 이랬는데 30만의 병력 막 그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2,000대를 가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재생을 할 수도 없었지만은 현재 전장에 보낼 수 있는 전차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오래된 전차라 하더라도 2,000대까지는 절대 안 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850대 남짓 이랬거든요. 물론 그것만 해도 상당한 전력입니다만은,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기갑력을 통한 총공세가 아니라 보병을 통한 묻지마식 돌격이에요. 이것은 하루에 사상자가 뭐 우크라이나 통계이긴 하지만 1,000명씩 나오고 있어서 최대 1,000명이고요. 맞아. 전투 자체는 참호전인데 굉장히 베트남전 같은 참호전하고 있어요. 일단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정찰을 한 뒤에 드론이건 뭐건 정찰을 하고, 일반 보병을 일개 분대 아니면 소대를 넣어서 갈아 넣을 때까지 한 다음에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그때 와그너 그룹이나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진지 하나 점령하는, 그런 식의 하나하나 선딱이라고 있죠. 네, 지금 말씀 주시는 것들이 다 이제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대규모 치열한 전투에 대한 양상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참 곤혹스럽습니다. 뭐 어찌됐든 러시아 병사도 한 분의 이제 생명이잖아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심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침략 전쟁을 통해서 하루에 1,000명 가까이가 사망을 한다는 거,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21세기에 우크라이나 군 측에서 그 군인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 소위 고기 분쇄기 전선이다, 이런 용어를 쓰죠. 쓰더라고요. 예. 그것이 이제 나타내주는 것이 의미 없는 희생들이 많다. 사상자 비율도 보면은 한 1대5로 러시아군 굉장히 많이 다치고 부상당하고, 심지어 이제 사망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교전비라고 그러죠. 사망자 수가 이전까지의 전투에서는 1대8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1대5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오신트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1대2까지도 지금 나와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군의 희생도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흐무트를 사수하겠다, 미군이나 이제 조언을 주거나 지원을 해주는 서방 측에서는 바흐무트를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를 위시한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이건 안 된다. 바흐무트의 좀 정치적 의미가 지금 많이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의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처럼 이것이 이제 그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좀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논할 때 전략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군이
그거 하나만 보고서 지금 이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군은 상당히 꾀가 있었어요. 네, 효율적으로 싸웠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운도 좀 따랐고요. 예. 여러 면에서. 근데 이번에도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네.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혹시 정 작가님이나 이 기자님은 그런 의미로 보신 적이 의견이 있으신가요?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양상을 보면 박 의원님 말씀했던 대로 굉장히 영악하게 싸운 게 자기네들이 싸울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유리하게 싸웠어요. 2차 대전 때 만슈타인 장군의 기동방어 같은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면서 피해를 주고 빠지고 그걸 반복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흐무트에서는 그야말로 위치를 선점한테 고지전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소모전을 하다 보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1대2 같은 교전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1대5에서 1대2가 떨어진 건 결국 땅을 지키려면 그만큼 고정 목표이기 때문에 희생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바흐무트에 온갖 정치적 의미를 다 집어넣었잖아요. 별거 아니었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막 정치적 의미를 넣었는데 우크라이나 빠져버리면 점령하고 나서는 그거 봐라 우리가 이겼다 다시 반격의 기회가 왔다라고 떠들 거고 이게 좀 묘한 게 이제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의 전쟁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미국이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고 뭐 유럽도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의미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저렇게 돈을 써?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제한을 둬야 된다는 식의 이제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바흐무트에서 그냥 맥없이 철수한다? 이래버리면은 그런 여론이라는 게 사실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막고 있을 것 같진 않고 이제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중전차를 지금 서방제 전차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막 훈련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전차를 배치가 완료될 시점에 뭔가를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가을 공세를 생각하면 항상 엉뚱한 데를 찔렀거든요. 생각하지 않았던 지점. 그러니까 요걸 맞습니다. 기점으로 해서 라스푸티차가 끝날 때쯤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변수니까 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공세하겠다라는 거를 한 번 더 틀어서 어딘가에 공세를 해서 하반기에 모멘텀을 다시 줘야 돼.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바흐무트에 갈아넣기 시작하면서 전세를 다시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를 다시 뒤집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공세에 나서야 되는데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느 장소냐 시점. 네. 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조금은 러시아 측 언론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야 당연히 프로파간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의 유리한 측면만 이야기하죠. 대공세를 벌이고 바흐무트는 뭐 점령당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죠. 그렇죠. 그대로 보도하기도 하는데 정 작가님 의견, 뭐 이 기자님 견해 다 맞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또 다른 의도를 저는 좀 본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수문도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는 바흐무트가 적의 주공이 돼버렸으니까 지금은 적의 주공에서 쓸 수 있는 소모를 다 할 수 있게끔 그걸 우리는 다 받자. 그냥 여기서 뭐 무의미하게 철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서방에서 보듯이 전략적으로 그리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여기서 희생을 하지 말고 교전비도 나오잖아요. 2대1로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빠지자는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저쪽이 더 소모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그 러시아군을 보병 전력이든 기갑 전력이든 소모를 시키면서 발목을 잡아서 소모를 시키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할 공세 시점 제가 보기에는 4월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의 프런트 전력 그러니까 프런트에서 공세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갖추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편제상은 뭐 예전부터 돼 있었고 거기에 이제 서방 전차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원되고 그것이 준비가 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4월 중순을 노리고 있지 않나 싶고요. 후반부의 말씀을 좀 나눠보겠지만 이 4월 중순이 되면 과연 어느 지역이 유리할까 총공세에 공세 지역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저도 생각해보는 게 있으니까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겠고요. 여기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너무 직접적으로 믿지는 않는 것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 게 서방 전차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게 언제 이야기 나온 거니까 벌써 1월쯤에 늦었지만 1월쯤에 이야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은 그때 전부 다 전장에 나타나려니 이 식의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전차가 유리하네. 뭐 사실은 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시기는 적어도 4월 이후가 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뭐 언론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준다더라로 그냥 설레발 그렇습니다. 맞췄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이건 작년에도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작년 5, 6월근에 이야기 나온 건데 F-16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쵸. 허탈함이 느껴졌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F-16이 그냥 제공이 되는가. 게임을 너무 나수 많이 있는 보신 것 것도 같아요. 네, 지금 시작해도 6에서 8개월은 걸리는데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작을 이제 할 수 있나 없나 아직 그 공식적인 결정도 안 난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조종사 딱 2명이 미국에 가서 F-16 타면서 한번 전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적응이 얼마나 빠르게 걸리느냐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걸 그거는 봐야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뭐 꼭 굳이 F-16을 갖다가 지원하겠다는 신호로 볼 거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네. 우리는 볼 수 있는 시각과 상식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보도는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을 가릴 줄 알아야 되고, 행간을 좀 읽어야 예, 그리고 또 우리 밀떡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설명해드리고 이야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게 네.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이어서 그럼 공세를 취할 음. 건데 우크라이나의 다음 공은 이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죠. 네. 4월 중순경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쟁 피로도도 있고요. 미국에서 지원에 대한 지친 이야기들 뭐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거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있고요. 그렇죠. 슬슬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24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다시 있는데 현재로서는 리턴 매치가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차원 때문에 이야기가 더 나오지.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까? 미국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기회는. 그래서 이번이 적기 같습니다. 러시아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네네. 이제 뭐 각계병의 어떤 능력이랄까 지휘관의 능력도 그리 뛰어나지도 않고요. 정규군이든 와그너 그룹이든 네. 그랬을 때 기갑력을 동원한 공지 합동으로 총공세를 한번 취한다면은 그것이 한 번 내지 두 번, 한 번은 좀 부족하겠죠. 2번 이상 성공한다면은 그들이 바라는 영토 수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만약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어느 방향, 어느 쪽일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힌트는 이미 나왔죠. 그 바흐무트 별명이 지금 21세기판 스탈린그라드가 됐잖아요. 우린 스탈린그라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스탈린그라드에서 결국 소련의 반격이 시작됐죠. 천왕성 작전으로 인해서 스탈린그라드에 있던 독일군을 제압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이고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지역을 얘기했잖아요. 베르단스크 그 남쪽 절단시킬 수 있는 지역을 얘기를 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세가 성공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 아조우해에 발을 디딜 수 있고 그다음에 전선을 양분시킬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무기로 크림 대교를 재차 강타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그런 전략적인 의미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까지 더한다면 지금 러시아가 바흐무트에다가 여기가 우리의 승리의 발판이 될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군이 역포위를 해서 여기 일대에 와그너 그룹부터 러시아 육군이 전멸당했다 내지는 포위당했다 이러면 그 큰 소리 쳤던 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겼다라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노리게 된다면 사실 솔레다르나 바흐무트 일대에 반격을 가하는 것도 한 가지 이제 정치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결정이죠. 네. 거는 최종의 전략 거점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늘 이야기 나왔던 네네.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쯤 단계에 가면은 오신트의 보도들이나 뭐 어떤 자료들을 보면 러시아의 방어 전력, 공격 네네. 전력도 있지만 방어 전력의 위치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우회해서 침투해야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뭐 네. 멜리토폴도 중요하고 베르단스크도 중요하고 다 네. 중요해요. 그리고 마리우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수복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저쪽 그 북동부 지역으로 가면은 요충지죠. 스타로벨스크를 점령하면은 이제 세 방향으로 나눠져서 바로 그냥 국경까지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 중에 과연 어디가 더 유리할까라는 걸 보는데 말씀하신 베르단스크 쪽으로 가려면 엄청난 산을 그 방어를 한 3개 정도는 그렇죠.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이렇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겹겹이 방어를 쌓고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가려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포리자 남부 쪽에 있는 좀 작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집중으로 공세를 가하면 될 것 같은 게 거기는 좀 상당히 허술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도로망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네. 하나는 말씀 주셨던 베르단스크, 그렇죠. 또 하나는
또 남쪽에 멜리토폴로 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마리우폴로 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점령하면 세 군데로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그런 남쪽에 공세를 취한다면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치면은 남부 지역에 대해 공세를 집중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고 워게임을 하고 있겠죠. 미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의 하나로 이 부분도 보고 있지 않을까 보고요. 저도 지금 박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게 저도 전에 말했듯이 바흐무트나 헤르손스의 중간 지역 정도를 항상 말했거든요. 맞아요. 그 지역이 저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만일 우크라이나가 그쪽에 공세를 나선다면 전략적 후퇴 역시 수반돼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전쟁 때 리찌웨이 장군이 어떻게 전세를 역전했느냐. 킬러 작전 하기 전에 전략적 후퇴를 해서 모든 전선을 수평으로 만들었어요. 수평으로 딱 만들고 그중에 중공군의 약점을 딱 찍어서 공격을 시작하면서 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결국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에서 철수하는 그때가 바로 공세를 시작하는 전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바흐무트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런 공세를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근데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에 계속 집착해서 물고 늘어진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전략적 판단이 아닌 거죠. 또 하나 거기 딱 물러서서 전선 둥글게 만든 다음에 중간을 치고 나가야죠. 또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것 부분은 또 조금은 허술한 게 북쪽에 있는 하르키우하고 루안스크 쪽 경계선에 있는 방어 진지가 조금 많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회해서 들어가서 스타로벨스크라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지역을 점령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 국경 근처로 가버립니다. 세 갈래로 역시 갈라지고 여러분들 총공세라 하면 20개 여단 이상이 움직이는 그런 군단 한 두세 개가 움직이는 그런 총공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각계군 한 개 군단씩 세 방향으로 또 흩어지고 이것이 또 하나의 총공세의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저는 좀 보고 있는데 뭐 결과야 이보다 더 좋은 곳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정말 여기는 튼튼해서 여기로 총공세 들어오지 않겠지 싶었는데 막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보고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향후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리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탄약이라든지 포 같은 경우가 과연 지금 나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탄약 소비는 엄청납니다. 러시아도 탄약이 모자라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란에 손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에 최대 8만 발까지 쏘아대는 포격전이 있었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병은 기동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뭐 여기로 치고 빠지면서 그렇죠. 여기에 한번 타격을 줬다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보병과의 통합 전력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역시 탄약의 부족 문제는 심각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의 재고 탄약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포격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도 결국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상황이 됐죠. 미국이 원하는 거를 자기네 걸 보낼 테니까 그 부분을 채워달라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이제 풍산의 어떤 능력을 지금 사실은 보고 있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왜 왔을까요? 다른 거 모르지만 탄약 문제만큼은 우회적으로라도 지원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왔고 미국이 왜 그렇게 탄약 제고가 빨리 소진이 됐냐면 2차 세전을 끝으로 미국의 탄약 공장이 그 종전까지 26개의 큰 탄약 생산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 몇 개인가요?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2개? 예. 그마저도 상당히 더딘 로트 생산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서방권에서 탄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우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유럽도 지금은 그 정도는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탄약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국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처럼 우회해서 탄약을 공급한다면 얼마든지 공급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에 따른 이게 뭐 전쟁을 통해서 커다란 뭐 부를 창출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그 중요함 또 우리의 국익 신장 이런 거에 도움은 되니까 자유진영의 네,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사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말씀드려 봤고요. 마지막 요약분에 대한 내용들 좀
다뤄봤잖아요. 총공세가 어디로 시작되느냐. 그렇죠. 그것도 흥미로워서 한번 다뤄봤지만 흥미를 떠나서 총공세는 반드시 있을 거고 방송을 접으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총공세가 과연 이 전쟁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자면 상당한 영향, 키를 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한 번 내지 두 번의 공세 역량은 돼요. 아직까지 이제 국가 역량은 그 정도는 되는데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해서 성공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 이게 중간에 막히거나 실패를 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크더란 여력은 없고 여기에서는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영토 수복을 할 수가 없고 종국에 가서는 이 전선 즈음에서 또는 이제 총공세에 실패한 전선 즈음에서 서로와의 타협과 함께 전쟁이 종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크게 한 방 먹일 수만 있으면 전쟁은 빨리 끝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 우리 총공세의 승전 성공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